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라고 하고요. 드디어 절반 왔습니다. 바로 8번째 MBTI별 책 추천 영상인데요. 이번 주인공은 인티제로, 인티제가 용이 주도한 전략가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범죄물이랑 매력적인 전략가가 주인공인 5권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길리언 필립의 나를 찾아줘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부부, 남편 닉과 아내 에이미의 이야기로 총 3부로 나뉘는데, 시작에 닉은 나는 어디에 있든 아내의 머리를 알아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닉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인 마고가 있고, 닉은 마고와 이야기 도중에 이웃 주민에게 연락 와가지고 집으로 가보니까 집안은 완전 난장판에 아내 에이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닉의 시점과 그 사라진 에이미의 10년 전 과거 얘기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는 전개가 되는데, 일부 200페이지까지는 그냥 좀 찝찝하기만 한 소설인데요. 그 이유가 에이미의 일기 속에 에이미는 좀 푼수 같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고, 약간 닉을 좀 왕잣니처럼 생각하다가 막상 결혼을 하니까 시댁도 그렇고 닉이 변한 것 같다고 막 속상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현재 에이미가 실종된 시점에 닉은 경찰 조사도 받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아내의 실종을 알리지만 뭐 하나 적극적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 에이미를 찾는데, 닉은 그저 남들 앞에서 마치 가면 쓰고 열심히인 척, 속으로는 제 3자인 것 마냥 약간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에이미의 실종에 대해서 이 부부의 진실로 다가갈수록 좀 충격을 받는 책이고요. 은은한 개그 코드와 좀 비속어도 되게 노밖으로 나와서 재미있습니다. 2부 중간에 닉의 시점이랑 에이미의 시점이 막 같아지는 부분부터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진짜 소름이 쫙 돋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라비안과 비아람의 대립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전략을 보이는데, 이 이야기 끝에 승패는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초반에 소재나 전개가 막 흥미진진하다가 김 빠지는 소설들이 은근 많은데, 이 책은 초반에 뭐지? 싶다가 갈수록 진짜 충격적이라서 재미있게 읽었고요. 아직 영화도 책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책부터 보시고 영화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영화에서는 닉의 감정이 생각보다 잘 안 보였고요. 물론 연출이 있어서 영화가 조금 더 강렬한 건 있습니다. 아무튼 스릴러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안 보셨다면 진짜 꼭 보세요. 두 번째는 범죄계의 고전 명작 도스토옙스키의 재와 별입니다. 일단 이 책은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책 중간중간에 언급되기는 하지만 엄청난 미남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라스콜니코프가 이 어메이징한 미남이어야지 납득이 가는 책이고요. 총 6부와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중간만 말해보겠습니다. 시작은 누가 살짝 스쳐도 열받는 되게 푹푹 찌는 여름으로, 주인공 라스콜니코프 애칭으로 로다는 방세에 밀려가지고 하숙집 주인에게 눈치를 보는 중인데, 문득 자신의 계획 대비 고작 방세에 밀린 걸로 하찮게 눈치를 본다고 스스로 자조하면서 시작합니다. 로다는 생각해둔 계획을 한번 실험해보려고 전당포를 운영하는 한 노파의 아파트를 방문해서 은시계를 맡기러 왔다고 하고, 노파가 서랍에서 돈 꺼내는 것을 유심히 본 다음 나오게 됐는데요. 자신의 계획에 조금 스스로 혐오감을 느끼다가 술 땡겨가지고 이제 술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한 태역 관리의 술주정까지 듣게 됩니다. 이 태역 관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딸이 몸을 팔기까지 하는데, 집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 딸은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따로 살고 있고, 현재 태역 관리는 간신히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아내가 모아둔 돈까지 다 들고 지금 5일째 집에도 안 들어가고 술집에서 술 먹고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역 관리는 로다에게 자신의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다는 태역 관리네를 갔는데, 당연히 이 관리의 아내는 남편을 쥐잡듯 잡고 집안은 완전 엉망이고 집주인은 소란으로 인해 당장 방 빼라고 이런 난리통에 로다는 이제 조용히 자신의 전 재산을 두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냐라는 딸이 있는데 괜히 전 재산을 줬나 싶다가도 그냥 자신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큰 돈을 가지게 되는 거니, 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냥 그대로 자기 전 재산 그렇게 두고 돌아가게 되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집에서는 2달 만에 엄마에게 온 편지가 로다 앞으로 왔었는데, 편지 내용은 여동생 두나가 가정교사로 일하다가 모욕을 받게 되었고 쫓겨났는데, 다행히도 그 오해가 풀려가지고 이 일로 인해 루딘이라는 남자의 청혼을 받게 되었고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금 로다가 있는 쪽으로 온다고 적혀져 있는데 그 루진이란 남자는 막 돈 낭비하면서 자신의 짐을 옮겨놓고선 정작 두나와 엄마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수레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뭔가 로다는 결혼을 이 두냐 여동생의 결혼을 반대하고 싶었는데요. 마치 여동생이 좀 팔려가는 기분이어서 불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 가다가 한 소녀를 스토킹하는 꽤 부유한 남자도 보게 돼서 분노하고 또 다른 날 꿈속에서 과거 허약해 보이는 말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칠장이를 보고 분노하고 그렇게 또 다음 날에는 술집에서 전당포 노파가 배다른 여동생을 막 쥐잡듯 잡고 유산마저도 다 자기 걸로 하는 그런 인색킹이라는 대화를 듣게 되면서 만약에 그 노파를 죽인 작은 범죄, 이 작은 범죄로 수천 가지의 선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대화에 로다는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의 계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가 점점 쌓여서 전당포 노파를 죽여서 도둑질하자는 그 로다의 계획은 점점 더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1부 중간하고도 한 1부에서 한 3분의 2 정도 말한 건데 이 책은 로다 입장으로 보면 같이 심장이 쪼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악한 자를 처벌할 징벌자가 정말로 있어야 한다면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 죄와 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각각의 크고 작은 죄가 있고 그에 마땅하게 인물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죄는 눈으로 보이는 죄보다 결코 사랑해서 안 되는 자를 사랑해서 그의 죄를 감히 나누려고 했던 것.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정말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라면 진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미련 맞아 보인다고 해야 하나? 유명한데 이 책의 이름들이 너무 좀 복잡하게 나오기도 하고 인물도 많아서 선뜻 도전하기 힘들 수는 있는데 대충 인물 관계도 그려놓고 읽어보면 진짜 인물이 많은 만큼 전개가 다이나믹한 편이고 나쁜 남자의 매력이 돋보이는 소설입니다. 물론 주인공 로다가 미남이어서 이 모든 이야기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튼 죄와 벌은 간단히 말해서 되게 사연 있는 잘생긴 범죄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파생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설정과 전개가 진짜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미국판 죄와 벌인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아메리카의 비극입니다. 여기 주인공 클라이드 또한 미남인데 이 클라이드도 사연이 있는 범죄자이지만 그 사연이 죄와 벌의 로다랑 좀 다른 게 포인트고요. 여기선 총 3부로 나뉘고 2부가 진짜 긴데 공감이 돼서 쭉쭉 읽다가 2부 마지막이 진짜 광적이어가지고 좀 막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부는 약간 1부, 2부 복습하는 개념이라서 이 소설이 좀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나름 금방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주인공 클레이드는 가난한 전도사 부모님 밑에서 누나랑 동생들이랑 함께 막 길거리에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되게 예민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정만 허락한다면 여러 곳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했는데요. 그 와중 누나 에스터가 어떤 극단의 배우를 따라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거에 이제 어느 정도 자극을 받은 클라이드가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맘먹으면서 처음엔 영화관 옆 음료수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부모님이 이사를 간다고 하니 따라가기가 싫어서 좀 더 안정된 직업인 호텔의 벨보이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치장과 물질적으로 되게 가식적인 이 호텔에서 클라이드는 점차 화려함과 유흥을 쫓게 되었고요. 점점 더 화려하고 반짝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1부에서 한 7장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읽다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상하게도 글이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미국이 기회의 땅,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황금의 땅이자 상당히 편견 없어 보이는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여기서도 사실 되게 꽉 막힌 계급사회와 참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옛날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이랑 진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더 잘 몰입이 되었고요. 죄와 벌과 비슷하면서 달라가지고 그거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으면 범죄는 환경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범죄 소설 중에서 진짜
물론 범죄자한테 사연을 주는 게 조금 잘못된 거긴 하지만 과연 이게 범죄자만의 탓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되게 심오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전략가들을 소개해볼까 하는데 네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 책은 마거릿 미첼의 데뷔작이자 히트작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미국의 유일한 내전인 남북전쟁에 대해 생생하게 담은 대하 소설이자 철부지 귀족 영예인 스칼렛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가 담겨진 소설입니다. 심지어 영화도 역대 흥행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대작인데 진짜 재밌고요. 책은 총 5부로 1부의 내용을 추격하자면 주인공 스칼렛은 타라 농장을 운영하는 제럴드 오하라의 딸로 그녀는 되게 초록빛 눈에 당당함이 매력인 아가씨였는데요. 주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친구처럼 지내는 쌍둥이 형제가 놀러와가지고 전쟁 이야기를 막 꺼내는데 스칼렛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못하러 말하는지 막 남자들은 전쟁 이야기를 왜 그리 좋아하는지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약간 대화 주제는 늘 자신이어야 하는 공주님 스타일이라서 좀 스칼렛이 재미없어 하자. 쌍둥이들은 사실 이번 파티 같이 가자고 이번 파티에 애슐리랑 멜라니의 예콘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스칼렛은 멍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스칼렛은 애슐리를 짝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막 수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향해 구애하고 막 미쳐있는데 애슐리만 유일하게 신사처럼 다정해서 약간 스칼렛에게는 애슐리가 동화 속 왕자님이었는데 그런 그가 사촌인 찰리의 여동생 멜라니랑 결혼이라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직접 애슐리에게 고백을 하고 여차하면 사랑의 도피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 당일에 애슐리를 막 찾느라 바쁜데 되게 야생마 같은 피지컬 좋은 미남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레트 버틀러라고 소문에 알아주는 아주 망나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얼굴값하게 생겼다 생각하고 다시 이제 막 애슐리를 찾다가 근데 이 애슐리 찾는 와중에도 스칼렛은 이 파티의 주인공은 자신이어야 해가지고 되게 임자 있는 남자들까지 막 대충 찔러보다가 이미 약혼녀가 있는 찰스까지 막 꼬시게 되었고 마침내 애슐리를 찾아서 이제 단둘이 있을 때 고백을 딱 하지만 애슐리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또 레트한테 들켜서 스칼렛은 되게 수치스러워했는데요. 한편 파티에서 여자들은 이제 스칼렛이 이 남자 저 남자 꼬리치기 바쁘고 되게 임자 있는 남자까지 건드리니까 너무 안 이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뒷담을 하는데 유일하게 스칼렛을 감싸주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애슐리의 약혼녀이자 스칼렛의 연적 멜라니였습니다. 스칼렛은 이제 자신의 뒷담을 듣는데 멜라니가 자신을 막 두둔해가지고 되게 기만하는 것 같고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 파티장에 나갈까 하지만 그냥 그 여자들 뒷담 깐 여자들 보란 듯이 다시 파티장에 남아가지고 순진남 찰스가 막 스칼렛에게 전쟁터에서 나가게 된다면 기다려줄 수 있냐고 막 청혼을 하자 스칼렛은 홧김에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슐리랑 멜라니가 결혼하기 전날에 스칼렛은 찰스랑 결혼을 했고 이제 2달 만에 찰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스칼렛과 찰스 사이에 아들 웨이드가 있었는데 이제 막 전쟁 중에는 타라의 좀 건장한 남자도 없고 스칼렛은 이제 화려한 옷들이 아닌 되게 칙칙한 상복을 입어야 했고 게다가 이 타라에 애슐리가 없으니까 더 막 무기력해지고 타라가 싫어지는데요. 그런데 마침 전쟁 중이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필요했고 스칼렛은 고모 PT가 있는 애틀란타로 떠나게 되면서 1부는 끝나게 됩니다. 이 책은 주인공 스칼렛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고요. 주요 인물인 멜란이랑 이 레트도 진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숫자 3에 대한 복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칼렛의 엄마는 아들 셋을 잃게 되고요. 스칼렛은 남편 3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스칼렛의 강인한 내면을 유일하게 알아봐주는 남자 또한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남편들이랑 스칼렛을 알아봐주는 남자들은 동일 인물들이 아닌데 유일하게 레트만이 스칼렛의 남편이자 스칼렛의 강인한 내면을 알아챕니다. 레트의 대사들은 후에 스칼렛에게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암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레트가 아이러니하게도 스칼렛에게 3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과연 철부지 아가씨가 전쟁으로 인해 어떤 전략을 짜내면서 살아남게 되는지 성장하는 주인공 이야기로 되게 명작이라고 생각하고요. MBTI를 떠나 진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마지막은 첫 문장으로도 유명한 작품인데 인티제가 과학자형이니까 SF 소설은 무조건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입문용으로 상황은 개 노답이지만
주인공의 야무진 전략에 가볍고 유쾌하게 푸는 소설 앤디 위어의 마션을 들고 왔습니다. 마션은 5글자로 하면 그냥 화성 생존기입니다. 여기 이 책 속의 주인공 와트니는 식물학자이자 기계공학자인데 멤버들이랑 같이 함께 화성에서 있다가 모래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혼자 화성에 고립된 그런 되게 불우한 인간인데요. 이렇게 상황은 심각하지만 와트니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혼자 막 끙차끙차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남아 가지고 화성에 탈출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와트니가 화학도 잘해서 먹거리도 챙기고 본업도 존잘이라서 지구랑 통신 장비 그것도 이제 뚝딱뚝딱 만드는데 여기서도 지구의 사람들도 막 와트니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음 탐사를 위해 사진을 보다 보니 와트니가 화성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제 구조하려고 막 힘모으는 부분들도 되게 감동이고, 그리고 이제 일지 형식이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한 전문 내용도 그냥 술술 읽힙니다. 약간 어렸을 때 살아남기 만화책을 본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되게 SF 입문용으로 정말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인티제를 위한 책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인티제 분들의 취향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